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날씨도 춥고 이렇게 주말에 바쁜 시간들이 다 일정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먼 데까지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요. 네. 제가 여기 지금 뭐 막중한 임무를 맡다 보니까 핸드폰에 녹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주의가 좀 분산이 되네요. 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 PPT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양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한생강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89년도에 대행스님 앞으로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1990년도에 이제 자운스님을 계사로 수계를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마음 선원이라는 곳에서 한 17년 동안 안거 지도하는 입승 역할을 계속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2006년, 사실 2006년 말에 스리랑카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켈라니아 대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디플로마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MA 코스를 밟고, 그다음에 MPhil이라는 코스를 이수한 다음에, PhD 과정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제가 쓴 논문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이 논문은 뭐냐면, 남방에서는 7가지의 청정이라는 것에 대한 위수지 막가라는 주석서가 있거든요. 그 주석서에 대한 불교 철학에 대한 연구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제가 이제 나루 명상센터라는 것을 조금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운영위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표 교수님이라는 분과 근본불교를 이끌면서 저는 그쪽에서 명상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즘엔 백일학교 학생으로, 일원으로 지금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만든 PPT인데요. 네, 한번 볼게요. 백일학교를 제가 아마 7월 중순쯤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백일학교 들어왔고요. 네, 처음에 이제 농담으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발표자 선생님 잠깐 이거 발표자 모두가 왜 이렇게 됐지? 잠깐 여기 틀렸는데. 발표자 모두에 여기 내가 안 썼었나? 잠깐만요. 아니, 됐습니다. 선생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 앞에 있는 경치를 여러분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유년의 기억을 떠오르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저 기억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외갓집을 가면 여름방학 때 외갓집 텐마루에서 앉으면 건너편에 건넌마을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어린애가 그때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이가 저런 풍경을 보면 굉장히 뭔가 좋다는 말도 표현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느낌들에 젖어 있었던 경험들이 제가 계속 이렇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릴 때는 저한테는 언제나 놀이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놀이밖에 없었고 그 속에 나를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 의식되지 않으니까 세상도 한 번도 의식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아름다운 유년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부터 뭔가 제 마음속에 뭔가 꿈틀꿈틀 어떤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어떤 불만족, 그 다음에 어떤 결핍감으로 인해서, 뭔지 모르지만 제가 계속 뭔가를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떤 걸 추구했냐면, 어릴 때 처음에 내가 추구가 일어난 것은, 어머니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 엄마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의 하얀 침대 시트가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집에 딱 오니까 갑자기 우리 집이 엄청 구질구질하고 뭐랄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에 의해서 갑자기 그게 탁 하면서 우리 집이 깨끗하지가 않네. 우리 집이 그냥 약간 뭐 가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그 부족하다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외모를 엄청 가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사실 패션 디자인을 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좀 너무 웃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외적인 거를 추구를 하고 욕망을 가지고 어떤 옷을 사고 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뭐 핸드백을 사고 뭐를 사고 그리고 공부도 이거를 좀 가꾸기 위한 장식품으로 공부에 대한 추구가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추구를 하면 뭔가 완성을 한번 맛봐요. 그러면 그 꼭대기에 서는데 어떤 절정을 한번 이루어지는데 절정을 이룬 그 행복감이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른 추구가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했냐면 한 26살까지 했는데 26까지쯤 하다 보니까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런 알미 생기더라고요. 이 게임은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아무리 내가 그 외모를 잘 꾸민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그리고 그 추구가 클수록 결핍감은 굉장히 더 크게 오히려 작용이 되고 그리고 그 결핍감은 또 다른 추구를 불러일으키는 연료로 쓰였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외적 추구를 계속하다가 처음으로 대행스님이라는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대행스님이 모든 것을 내적으로 돌려놔라. 그리고 이 보이는 현상은 네가 아니고 참나가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거를 필두로 해서 제가 어떤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적으로 그걸 돌리다 보니까 처음으로 나한테 행복감과 평온감을 맛봤어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질이 좋은 감사함 같은 걸 많이 느끼니까 저는 그런 걸 경험을 처음으로 해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생은 그냥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출가하자 이러면서 그냥 그 처음으로 맛본 평온과 그 행복감 때문에 출가를 결심하는 그 계기가 됐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외적인 추구가 내적 추구로 그냥 바뀌었지 또 이제 출가를 하고 나니까 내적인 어떤 추구가 계속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정이라든지 특별한 선정 경험 그리고 어떤 깨달음 어떤 그 새로운 암 이거에 대한 추구가 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옷을 샀고 핸드백을 샀는데 지금은 이제 내적으로 이 시프트가 내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떤 그 평온감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질이 좋은 어떤 그 행복감이나 기쁨 이런 거를 추구한 걸로 또 추구가 일어난 거죠. 결국은 내용물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추구는 계속 변함이 없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욕망의 구조는 언제나 같았고 욕망이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크면 클수록 그 좌절감이 크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좌절감이 경험이 되면 안에서는 늘 화가 이렇게 아니면 분노, 슬픔 같은 것들이 내적으로 언제나 이렇게 차져 있었고 또 선적으로 내가 어떤 경험이 일어나면 과시하는 마음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보다 틀려. 나는 이런 훌륭한 스님이야. 나 이렇게 좀 약간 이런 멋진 내적 경험을 많이 했거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아를 부수려고 한 공부가 오히려 자아를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그 선원에서 한 17년 정도를 수행하다가 계속 있어도 나한테 어떤 그 계기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사실 17년을 거기다가 제가 올인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버리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였을까? 부처님은 뭘 깨달았지? 어떻게 깨닫고 그분이 가르친 건 뭐였을까? 이런 어떤 그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그 경전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스리랑카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붓다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부에 대한 교재가 니까야라는 말입니다. 니까야. 근데 니까야라는 책을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러거든요. 니까야가 그 한국말로 번역되니까 니까야가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 이래요. 저는 사실 니까야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쉬운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니까야가 되게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좀 굉장히 그 절망하는 그런 어떤 그 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서 좀 약간 더 어려웠을 때예요. 왜냐면 한마음 선언이라는 곳에서 17년 동안 공부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어떤 그거를 움켜잡았는데 갑자기 이것을 지금까지는 이게 나한테 엄청 그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움켜잡은 것들을 탁 놓으니까 빨리 뭔가를 잡고 싶었거든요. 근데 잡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잡았던 것만큼 니까야나 불교 이론을 막 배우고 싶었는데 그동안 제가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잘 알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잘못된 사견이 너무 강해갖고 제 마음속에 17년 동안 삿된 견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롱 뷰에 좀 가깝거든요. 잘못된 견해에 가까운데 그 견해가 많으니까 사실 니까야가 저한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제 인생은 보면은 중간중간마다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갈증의 구조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행 스님을 만나서 그동안 막혔던 갈등이 풀어졌고 그다음에 그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붓다를 만나고 붓다를 통해서 붓다 해석은 사실은 저한테 너무나 어려웠고 근데 그럴 때 이제 냐냐난다라는 스님을 만났어요. 그 냐냐난다라는 스님이 쓰신 Seeing Through라는 책인데 어떤 책이었냐면 이게 이런 거였어요, 주로. 우리가 주객이 분리되는 구조에 대한 얘기가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 전에 나는 여기에 있고, 저 외부 세계는 저기에 있고, 이 세계는 나가 죽어도 영원하고, 내가 죽어도 이 세계는 영원할 거야. 언제나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어떤 얘기냐면, 주객이 동시에 생겼다가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뭔가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주객 구조에서 주객을 묶는 거는 주객은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은 미라지 즉 그 뭐죠? 미라지가 뭐죠? 현상이나 그 환영이잖아요. 저 바깥에 있는 환영을 환영으로 만드는 건 우리의 갈증이나 욕망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고 물은 저기에 있고 그리고 이 사슴이 갈증이 많을수록 저 바깥에 있는 물을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는 추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물만 먹기만 하면 내 갈증은 해결될 거다 하면서 계속 그 욕망을 그쪽에다 두고 이렇게 가는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 스님 얘기가 되게 많이 이렇게 뭔가 와닿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다니빠따에 이제 한 규절이 있는데 그 주객 구조에서 주객을 결박으로 묶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죠. 근데 그 욕망으로 묶는 작용을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인지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싼냐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불교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인지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알든 그 마음으로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다니빠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인지작용에서 벗어난 사람은 거기에 속박, 매듭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뭔가 되게 와닿고 그 다음에 이 스님이 한 것 중에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 불교는 공부를 하면 약간 대승불교에서 보던 거랑은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그게 뭐냐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만나면 식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 감각대상, 아는 마음이 세 가지 합쳐진 걸 촉이라고 하고 이 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면 인식하고 인식한 걸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이렇게 머리를 굴리다 보면 갑자기 나한테 3세의 구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의 구조가 생기면서 이제는 그런 그 인식의 더미가 이 사람이 그 인식의 더미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그 인식의 더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이제 힘든 배틀이 시작되는 거고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게임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좀 많이 빠르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이 구조에. 이 냐냐난다 스님이 이거를, 이 내용을 분석하신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눈과 형색, 바깥에는 외부의 그 대상을 조건으로 뭔가 알미 일어나잖아요. 저 바깥에 뭐는 무엇이다 하는 그 알미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의 화합물은 촉이라는 거예요. 촉이 일어나서 딱 느낌이 일어날 때까지는 아직 여기에 셀프의 분열이 안 돼 있어요. 나와 세계가 분열이 안 일어났어. 근데 갑자기 이 느낌이 일어난 것부터, 느낌부터
느낌에서 느낀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사량하고 라는 이런 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그다음부터 3인칭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 3인칭 동사로 쓰인다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주객의 대립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느낌에서 갑자기 주객의 대립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뭔가 이렇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끌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다음 또 하나 저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또 괜찮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조한나 메이시라는 사람이에요. Mutual Causality in Buddhism and General System 이론이라는 이런 책인데 인과관계를 그전에는 우리는 항상 선형적 인과관계로 봤잖아요. 예를 들면 뭐냐면 이것과 저것은 상호 의존해서 있는 현상이지 이게 저것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원인이 항상 결과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결과는 원인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니까 좋은 신랑도 못 만나갖고 아주 힘들게 살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 언제나 걸림돌처럼 쓰이는 거죠. 이거를 보통 선형적 인과관계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이 현재는 미래에 영향을 끼쳐. 그래서 이 현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그런데 여기서 뮤추얼 코설리티라는 건 뭐냐면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제가 또 양자역학에서 BBC에서 만든 그 양자역학 그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가 보통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잠깐 말을 하자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가난한데 아버지가 나를 막 때렸어요. 맨날 학대를 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도 못하니까 막 그 인생을 구적구적하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지금도 이제 아주 질펀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나는 그 과거가 나의 지금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 이런 게 이제 선형적 인과관계라면 이 지금의 인과관계는 이 인과는 지금 있는 내가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지금 있는 일은 지금 있는 일이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버지는 지금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지금은 고통을 해결하는 이런 뭐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인연이 닿았어요. 그럼 지금의 나의 이 사고가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과거의 아버지한테 과거의 그 나의 기억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 기억은 오히려 지금의 과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가 되게 중요하지 과거가 중요하지 않는 뭐 이런 띠열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이중표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중표 교수님은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만났는데 지금도 이중표 교수님이 이제 불교 이론을 많이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갔네요. 이중표 교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 니까야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중표 교수님을 통해서 니까야가 약간 뭔가 정돈이 되고 이렇게 하나로 한 고리로 그 엮어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중표 교수님이 주로 뭔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냐냐난다 스님이나 조한나 메이시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분이 그냥 통합적으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끌렸고 그래서 하여튼 만났는데 이중표 교수님이 제일 하는 얘기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부처님은 깨달으셨는데 보통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으면 보리수나무 밑에서 첫 번째 뜨는 샛별을 보고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식과 명색이 상호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명색에 의존하고 명색은 식에 의존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불교 용어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이겁니다. 명색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제 지각 대상이 되는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을 말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물은 우리의 그 시계, 마음, 아는 마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바깥에 그게 있어도 내 마음이 거기 안 가면 그게 나한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서 어린님이 주로 쓰는 것들은 주의를 줬을 때 그게 나한테 인지가 되지 주의를 주지 않는 거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이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다시 말하자면 앞에 예를 들면 의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저 앞에 어떤 그 사물을 딱 보고 우리의 그 감각기가 우리 감관의 그 지각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건 책상이야. 이건 이름이야. 라고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저 의자를 이렇게 보면은 그 의자에 대한 느낌 있잖아요. 저 의자에다가 저런 느낌을 붙여서 의자라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감각기관에 걸려진 어떤 구조물이었죠. 근데 그거를 그 의자로 보게 된다는 건 여러분이 뭔지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는 원래 그 이름이 없었는데 단지 나의 그냥 감각에 걸린 것 뿐인데 그리고 감각에 걸려서 특정한 이름에다가 이제 어떤 이거 의자야, 책상이야 하고 이름을 붙이니까 바깥에 그게 실존하는 그 무엇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실존하는 무엇이 되고 사실 이것도 그거를 보는 나도 실존하는 이걸로 되면서 나와 세계가 딱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이중표 교수님이 주로 한 얘기고 그래서 시가 명색이 상호 의존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서 또 어떤 말들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 대상을 딱 볼 때 본다는 행위를 통해서 보는 행위를 통해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나의 그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말이죠. 이건 뭐냐면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이라는 그 눈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딱 볼 때 이게 바로 업보라는 거예요. 눈이 저 대상을 만나서 저것은 무엇이야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업보인데 어떤 그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책상의 느낌 아니면 의자의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은 일어날 뿐 느낌 속에 작자는 없다는 거죠. 보는 놈은 없다는 거예요. 느낌만이 있을 뿐 작자는 없다는 이런 얘기들을 교수님이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불교가 너무 좋다. 지금 뭔가 굉장히 심오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것이 와닿는 실상이 저한테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이론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교의 수행법은 신수신법이라고 몸을 관찰하고 그 자신의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을 이제 나름 이제 계속 하고 이제 제가 집에서 틈나는 대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내 지각 감각기관이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났을 때 나오는 어떤 그 느낌을 나의 무지로 인해 갖고 내가 경험한 그 지각 현상을 내가 차곡차곡 움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나라는 이름표를 붙인 것이 오온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치온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는 좀 약간 생소한 말이겠지만 오치온이라는 말이 좀 있거든요. 오늘 내가 오치온이 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짐꾼이고 수행은 뭐냐면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은 가래 때문에 짐을 짊어지게 되고 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다니빠 때 되게 좀 좋은 말이 있어갖고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한번 여러분들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 갓다를 한번 여기다 한번 옮겨봤습니다. 짐은 오온이고 짐을 나르는 자는 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짐을 짊어지는 거는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이고 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즐거움이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른 짐을 짊어지지 않는 자는 가래를 뿌리째 뽑아버려 탐냄이 없이 완전한 열반에 든다라는 이건데 그럼 5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집착 다발을 짐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이 몸으로서 경험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집착 다발이라고 말해요. 한 번 몸에 대해서 처음에는 몸하고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몸을 가지고 몸을 대상으로 몸을 자기인 줄 알고 잘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몸에 대한 경험이 자꾸 쌓이고 느낌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거는 나의 것이야 라고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짐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걸 자아라는 구조로 추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니다.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몸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느낌을 갖고 이 느낌도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나의 것이 아니다.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나 진짜 사실은 공부를 해봤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실상은 그렇게 이렇게 탁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고 많이 가벼워지긴 했어요. 부처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근데 이럴 때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작년쯤에. 근데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열심히 조아리던 그 말이 큰 파도가 확 오니까 걔는 다 어디로 가고 두렵고 걱정하러 나가 삼기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이러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그 워리님 그때 이제 제가 깨어있기 수업을 몇 번 왔는데 워리님께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어요. 대승기신론 책이었는데 내가 너무 괴로울 때인데 그 책을 딱 열어봤는데 이 기절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였냐면 아픈 마음과 아프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있다 뭐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통찰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아픈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 말 듣고 안 아파졌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거잖아요. 말에 힘이 있었고 그 말대로 그냥 즉각 그렇게 그냥 되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깨어있기 공부하고 나서 이 워리님 쪽이랑 계속 이제 약간 미묘한 인연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백일학교 같은데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백일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스리랑카 이제 큰 절에 있다가 그걸 내버리고 스리랑카에서 공부 7년, 8년 하고 나서 왔을 때는 저는 이제 사실은 그 불교계 쪽에 아는 어떤 기반이 없었어요. 기반이 없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중필 교수님 만나갖고 이중필 교수님이랑 근본 불교라는 거를 같이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제가 조금 이제 명상을 이제 이렇게 지도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중표 교수님 쪽에서 저를 좀 약간 서포트를 해주면서 제가 서울에다가 조그맣게 명상센터를 차렸어요. 나루 명상센터라고요. 이제 차리고 하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이게 이제 사람을 모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개인이 하기는. 이건 너무나 큰 거고 개인이 하기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꼭 이렇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성의껏 했는데 조금 약간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사실은 월세 내기가 좀 이렇게 약간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몇 생기니까 계속 제가 이제 그 괴로운 내가 생겨진 거예요. 괴로운 내가 생겨지면서 어느 날은 갑자기 밤에 잠을 자는데 몸이 마비가 막 계속 몇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이런 걸 몇 번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가리키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럼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못 버리는 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버릴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 저의 17년 동안 살고 있던 기반을 버린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딛고 다니는 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거기다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이제 딱 버렸는데 땅이 이제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걸 한번 버려봐서 그런지 몰라도 버려야겠다. 그래. 이것도 버리자. 그래서 다 그냥 정리를 했어요. 버렸어요. 그 버리고 몸 아픈 몸이 아프니까 꼭 하나 이제 안 버릴 거는 뭐냐. 이거나 이 본질에 대한 추구 공부는 해봐야겠다. 이렇게 큰 파다가 왔을 때 나는 그냥 갑자기 두려움만이 압도됐지, 이것은 나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내적 조건이 성숙해지면서 백일학교하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일학교 오기 전에 저한테 약간 그 시프트의 전환이 왔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전에는 공부를 굉장히 전투적으로 했어요. 열심히 막 앉아고 참고 다리를 이렇게 해갖고 풀지 않고 막 8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참아야 하는 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였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스리랑카를 가면서 전투적인 공부에서 약간 공부의 어떤 그 시프트가 어떻게 됐냐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그리고 편안하게 하자. 힘들게 하지 않자. 그래갖고 제가 나루에서 주로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누워서 하는 명상, 앉아서 하는 명상, 앉아도 다리 꼬지 않고 그냥 1분 명상, 3분 명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 사유를 요하는 그런 명상으로 전환이 됐었었죠. 왜냐하면 공부는 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잡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 함양에 와서는 가뜩이나 더 좌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놀았어요, 늘. 근데 하나가 뭐냐면 의문을 갖는 거였어요. 의문은 선생님이 늘 물어봐셨어요. 옆에서 아침 저녁으로 자, 스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이 있나요? 뭐 내지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선생님이 계속 해주니까 뭔지 모르는 나의 무의식이 계속 어떤 그 의문을 이렇게 붙잡고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 여기 앞에 사진 보이십니까? 저한테 그 비쳤던 함양이었거든요. 그 주로 함양은 저한테 이런 이제 아름다움이었는데 함양에서는 되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갖고 이제 오니까 언제나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너무 많은 저한테 경이로움을 줬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에서 그 어린애가 그 논 경치를 보면서 아름다움에 빠진 것처럼 함양에는 늘 눈으로 귀로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갖고 언제나 나한테 연신내 쪽에 명상센터 할 때는 언제나 나는 그 결핍감을 느끼고 밥을 먹으면서도 못 먹을까봐 항상 걱정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거였냐면 언제나 이렇게 막간 위로 아름다움, 그 다음에 늘 사실은 풍요로웠어요. 뭔지 모르게 늘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되게 풍요로우니까 내 마음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어디에 머무는지 이 관찰이 굉장히 용이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그 느낌들을 제가 슬라이드 사진으로 모았는데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안 되지?
사진하고 음악도 딱 맞췄습니다. 네. 그 저런 배경 속에서 그 편안하고 행복감 속에서 뭔지 모르게 내적인 그 의문이 들고 그 내적으로 이제 사유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백일학교 첫 번째 날, 백일학교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자선이나 절에서 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지 않는데 하나 새로운 게 있다면 언제나 주제를 품고 살라는 거였어요. 주제를 품고 살기 첫 번째 날 주제가 제게 뭐였냐면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보기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날 저기 지금 계신 나무님이 오셨거든요. 나무님 아마 기억 못 하실 건데 나무님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저도 그 옆에 참관을 했거든요. 두 분이 대화하는데 그때 이쪽 창문 너머로 푸르른 녹색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랑 약간 비슷해요. 창문 너머에 이제 녹색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녹색이 안 보이는데 창문 너머의 녹색은 안쪽이 어둠, 이쪽에 있는 여긴 지금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저쪽하고 대비돼 갖고 이게 마음에서 툭 일어난 거예요. 안과 밖이라는 경계가 보통은 드러난 한 가지 현상만 보잖아요. 아니면 안, 바뀌면 보는데 그날은 두 개가 같은 공간에 딱 대비돼서 나타난 거죠. 자연에는 안과 밖이라는 경계가 없는데 내 마음은 늘 한쪽에다 선을 긋고 이건 아니고 저건 밖이야 하면서 하나를 취하면 하나에는 주의가 가지 않으니까 그건 없는 세계. 그리고 이것과 저거는 다른 세계. 이원화된 그런 세계. 언어가 만드는 이원화된 세계, 규정된 세계에 제가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빛은 어둠을 어둠답게 있게 하고 그 빛은 어둠을 어둠답게 있게 하는 이런 것이 빛의 대비를 통해서 그 두 개가 드러나 있다는 그런 통찰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르네 마그렛의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태리 아마 피렌체인가 어디에 이 박물관이 있죠. 어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거 직접 가서 이거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걸 찍었거든요. 그때도 이게 뭔가 끌렸어요. 이게 뭔가 제가 너무 웃기는 게 처음에 첫날 주제가 뭔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본질과 현상이 같이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죠. 왜 이 르네 마그렛의 그림이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고 이게 이런 거 명작인지 이게 딱 뭔지 와닿는 거예요. 그냥 설명할 필요 없이 빛과 어둠이 같이 있네, 보이는 현상과 본질이 같이 있네 하는 이런 어떤 그 통찰이 온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거였냐면 지금 이 느낌도 하나의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이날은 뭐였냐면 앞에 여러분 뭘로 보이십니까? 저게 운무로 보이세요? 이렇게 저 물안개라고 하나요? 앞에 보통 산에 물안개가 끼면 보통 너무 아름답다,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늘 저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침에 눈이 새벽에 한 4시인가 5시에 눈이 떠졌는데 떠지자마자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저희 앞산이 다 무슨 연기가 난 것처럼 앞도 막 뿌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순간적으로 그 물안개라고 생각 안 하고 연기가 난 거로 느낀 거예요. 어머, 산에 불이 났네? 불이 났네라고 내가 해석을 하니까 갑자기 불안감이 확 올라오면서 마음에서 두려움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 연기가 난 게 아니고 뭐였어요? 그냥 그 물안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아침 모임을 하는데 그 아침 모임할 때 어떤 때 야외에서 하거든요. 그 야외 밑에 이 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오디간에 가면 이 꽃이 있는데 이 꽃 옆에 여치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여치 너무 귀여워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그 여치 엄청 예쁘잖아요. 여치 사랑스러운 여치였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 모임하는데 여치가 갑자기 눈에 탁 띄었는데 이때도 갑자기 불안감이 확 엄습했어요. 여치를 보고. 그냥 이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왜 그랬지? 하는데 보니까 왜 두려움이 일어나냐면 어저께 저녁에 제가 아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품고 잤어요. 그 상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짐이 이렇게 항상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잠을 잤는데 아마 이게 뭔지 모르게 내적으로 그게 내재돼 있으면서 눈 뜨자마자 이것을 연해서 이 두려움을 연해서 이 바깥에 있는 두려움이 확 나한테 엄습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앞에 대상을 보지만 그 대상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대상을 본다는 것은 나의 느낌을 보며 사실 이 느낌은 연기된 것이라는 어떤 아까 것과 낮에 경험하고 연기된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통찰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가죽끈에 묶인 우리 애기들 보이시죠? 사실은 얘는
까미예요. 앞에 있는 애 까만엔 까미고 쟤는 태풍이고 저 뒤에 있는 애는 밤이에요. 여러분 구별하세요? 구별이 안 되시죠? 이걸 보면서 뭘 했냐면 선생님이 언제나 이러시더라고요. 아침 모임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 모임을 하면 거기 앞에 모키가 이게 가죽끈에 묶여가지고, 가죽은 아니겠지만 끈에 묶여갖고 이쪽을 늘 보고 있어요. 늘 그 개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죽끈에 묶인 개가 튼튼한 기둥이나 이런 게 묶여가지고 맨날 그 주위를 뱅뱅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키의 눈은 항상 외부에 향해 있어. 선생님이 그러면서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봐봐. 모키의 눈은 언제나 저렇게 외부를 향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도. 모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눈은 늘 보면 외부의 현상에 묶여 있지, 현상을 느끼는 이쪽에 주의가 가지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키의 신세나 나나 별로 뭐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항상 내가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선생님이 오늘 스님 통찰이 있습니까? 하면 나중에 처음은 몇 번 말했는데 나중에 오래되니까 점점점 통찰이 없고 할 말이 점점 없고 어떻게 하면 저녁 모임에 안 갈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없나? 선생님이 서울 가시면 너무 좋고 갔다 오시면 또 좋고 숙제를 앞둔 학생처럼 이런 이제 것이 계속 연결돼서 감지 연습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물에 경계를 그리고 이름과 스토리를 빼고 요 사물을 온전히 느끼는 연습들을 좀 했어요. 가끔씩 또 하고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컵에다가 경계를 긋고 이제 보는 연습을 했는데 제가 한 3박 4일 동안 한 컵 가지고 계속 봤거든요. 처음에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계속 봤는데 보다가 보면 졸리고 그래서 옆에 자고 한숨 자고 또 보고 또 자고 또 보고 또 자고 그 지루한 그 시간이 계속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가을이었는데 저 그 감나무에 낙엽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감나무를 쓰는데 저 감잎이 저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내부에서 느껴졌어요. 느낌이 느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저 감잎을 사실이라 느꼈거든요. 저거는 느낌이 아니라 저거는 감잎이야. 저거는 리얼리티야 라고 생각을 했지 이걸 느낌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은 이게 느낌으로 안에서 느껴졌어요. 안에서 느낌이 느껴지네? 이러면서 느낌이 느껴졌어요. 이파리를 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이건 손은 실체인데 이 손에 대한 느낌하고 손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 자체가 아니라 이건 이파리의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 느낌은 내게 아닌데 이 느낌은 사물과 나와 만나서 생기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 느낌이 느낌으로 하여튼 느껴진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구름도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느껴지고 하여튼 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계기들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럴 때쯤 돼갖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하고 이제 또 한 번은 산책을 갔어요. 아까 강아지 끌고 산책을 갔는데 제가 이 집에서 살면서 뱀을 몇 번 만났거든요. 저 뱀하고 솔직히 지렁이 엄청 싫어하거든. 뱀하고 지렁이 나오면 일단은 소리 지르고 뭐 그냥 그러는데요. 몇 번 놀란 걸 선생님이 보시면서 유심히 관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산책을 가시는데 강아지 둘을 데리고 가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기 뱀이 껍데기가 있네 이러시면서 갑자기 어느 노끈을 탁 잡으신 거야. 내가 딱 보니까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뱀 같지 않은데? 노끈 같은데, 뱀이 껍데기를 벗겨놓고 갔네? 막 이러시니까, 하면서 내가, 진짠가? 이러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막 그 두려움과 무서움, 징그러움이 막 올라오고,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노끈 같고, 막 이러는 거야. 이런 왔다 갔다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게 걸려들었구나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더 이제 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쇼에 이제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소리 할 때마다 내 마음에서 막 저항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스님 오늘 안 됩니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 느낌이 지금도 있나요? 그 느낌을 느끼는 자리에 있어 보세요. 막 이렇게 막 온갖 이상한 소리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 징그럽기만 하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계속 집요하게 집요하시더라고. 나 같으면 그냥 그만뒀을 텐데 아주 집요하게 붙잡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스님 오늘 이거 만져보세요. 이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막 이래갖고
느낌을 이제 이렇게 하고 만졌어요. 선생님이 꼬셔가지고 하여튼 느꼈는데 처음에는 그 아스팔트를 만진 거예요. 근데 아스팔트는 그냥 아스팔트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아스팔트인데 딱 만지니까 너무 아스팔트 느낌 그냥 느낌인 거야. 느낌은 그냥 느낌인 거야. 그 느낌은 그냥 느껴질 뿐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뱀 만집니다 이러는데 윽 하다가 만집니다 하는데 이제 살짝 하면서 만졌는데 그냥 너무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그냥 느낌인 거예요. 그냥 그 느낌은 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뱀의 느낌은 다 여기 있었지. 그냥 그거는 그냥 살이 닿아서 이렇게 나는 그냥 처음 만든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런 느낌에다가 내가 언제나 살을 붙이면서 뭔가를 만드는 건 바로 이 생각이나 이 마음의 구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이 아픈 거라든지 어떤 내가 망할 것 같은 이런 느낌 같은 것도 그냥 느낌인 것 뿐인데 거기다 살을 붙이고 하여튼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는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거 지금 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호스. 네? 호스였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그거를 하자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백일학기 하기 전에 그 뱀 같은 느낌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저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그 사건이 또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사실은 통찰은 아침마다 일어났어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내가 뜨려는 의도를 않는데도 눈이 떠졌어요. 눈이 그냥 떠져지고, 느낌들이 느껴졌어요. 그 중에 특히 어떤 느낌들이 느꼈냐면, 몸이 그냥 몸으로 느껴졌어요. 몸이 그냥 몸으로 느껴지고 또 몸에 대한 어떤 통증이나 아픔 같은 것도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그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느낌이 있을 때 사실은 불편하지만 제가 자가면역 질환 아니에요? 엄청 아프거든요, 여러분. 아플 때 진짜 끝내주기 아파요. 근데 아픈데 거기다가 좀 이름을 좀 붙이지 않고 그 느낌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은 느낌대로 있고 느낌을 느끼는 그 느낌을 아는 이 마음은 이것대로 있더라고요. 느낀 거 그러니까 그랬잖아. 아픈 거 아프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만 조금 있으면 또 그 아픔은 또 사라지더라고. 아픔도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 느낌은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프다고 붙잡질 않게 되는 거예요. 몸은 아파도 마음이 그 아픔에 붙잡거나 추착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아픔은 일어났다가 몸이 아픈 거니까 금방 사라지고 그 다음날 비슷한 시간 되면 그 느낌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픔이 느껴지고 몸이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 이건 느낌이지 느껴진다는 거는 내가 아니지. 이렇게 마치 우리가 지금 이거를 내가 딱 잡으면 내 손이 이 핸드폰을 딱 잡으면 이것의 느낌이 내가 아니듯이 그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지 이것과 이것을 연한 느낌이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자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70주 1처 중에 첫 번째 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부터 기분 나쁜 마음이 일어나거나 좋은 마음도 이랬어요. 좋은 마음도 일어나거든요. 좋은 마음도 일어나지만 그 좋은 마음하고 나가 하나가 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좋아하는 내가 됐어요. 그것을 좋아하는 내가 됐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대로 있고 좋아함에 빠지지 않아. 이게 빠지고 싶은데 안 빠지더라고. 이상하게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대로 있고 이거를 느끼는 이거는 이것대로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몰입되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마치 공이 물에 떠 있는데 공이 이 물 속으로 쏙 들어가지 않고 언제나 이거 경험만 될 뿐이지 이렇게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그 느낌을 느낄 때 그러니까 그 느낌을 그러면서 느끼면서 이때 여기서 빠져나갔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의문을 갖는 거였어요. 내가 아플 때 아픔을 느끼는 게 뭐지? 이렇게 느낌을 느끼면 갑자기 아픔 속에 있다가 아픔에서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픔을 지켜보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도 관찰할 대상으로 아픔을 내가 느낌으로 관찰해야지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느낌을 관찰하면 느낌 속에 메모리 안 되고 관찰하는 마음 쪽에 주의가 가니까 느낌은 느낌대로 경험이 되지만 여기에 빠지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호오에 좋고 나쁜 거라든지 평온한 마음이나 이런 것에 경험은 되지만 거기에 몰입되지는 않는 그리고
여기에 머물게 됐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을 아는 네 마음은 뭐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이제 구조를 통해서 이해된 주체감이라는 이 통찰로 이어졌어요. 예를 들면 느낌이란 무엇인가? 느낌은 뭔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일어나는 느낌이잖아요. 나와 대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걸 했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사물을 느낌으로 관찰하는 걸 계속하니까 이걸 느낌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내가 아니었거든요. 계속 내가 아니었어. 이 느낌은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느낌을 느낌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을 하다 보니까 내적인 어떤 느낌이 올 때도 이거를 느낌으로 잡는 이제 훈련이 되니까 화난 마음, 슬픈 마음 이거를 화난 내가 아니라 슬픈 느낌, 화난 느낌 이 느낌으로 잡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느낌하고 동일시가 안 일어났고요. 근데 그걸 더하다 보니까 나도 계속 잡혀지더라고요. 나라는 느낌이 잡혀지는 거예요. 나라는 느낌이 잡혀지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나에 대해서 통찰을 하게 됐어요. 그 옛날에는 아픔이라는 경험을 가진 나에 대한 이제 그 통찰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늘 나의 여기에 그러니까 그 머물면서 이거는 나 그리고 아픈 나 슬픈 나 이랬는데 이거 나를 대상으로 관찰하니까 사실 나를 대상으로 관찰해보면 구체적인 나는 없는데 사실 나 같은 느낌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전에는 내가 주체였는데 내가 계속 대상으로 느껴지고 내가 딴 때는 이거를 볼 때는 주체로 느껴지지만 이거를 대상으로 또 볼 때는 얘가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이게 대상으로 느껴지니까 대상을 아는 이거는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추구가 일어나고 대상으로 느껴지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러다가 그 나라는 느낌을 느끼는 차원에서는 나 속에 이제 깊이 이제 동일시 돼 있을 때는 이게 진짜 나 같아요. 근데 나 같은 느낌을 느낌으로 느낄 때는 보면 약간 이게 느낌은 느낌대로 있고 나 같은 느낌, 나 경험에 있는 어떤 경험을 해량 스님이라는 명상 아카데미의 무슨 뭐라는 그 경험을 가진 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주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나대로 있고 이것을 느끼는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뭔가 투명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주체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체감은 이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20대 때나 항상 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결같은 느낌. 나가 무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아는 개뿔 이러면서 어렸을 때나 지금도 한결같은 느낌 있잖아요. 어저께도 나 같은 느낌. 이 느낌은 계속 있는 거죠. 나 같은 느낌이 있는데 경험의 내용은 바뀌어지거든요. 어렸을 때는 사탕을 좋아하고 20살 때는 옷을 좋아하는 그 나가 있었어요. 근데 경험의 내용은 그 계속 달라지는데 그 경험을 대상으로 삼아갖고 이걸 나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이런 구조, 그리고 이걸 나라고 동일시한 이 구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게 이제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아픈 느낌과 아픈 느낌을 느끼는 나가 떨어진 것처럼 이거를, 그러니까 떨어져서 보게끔 되졌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죠? 파탄잘리가 무지란 뭐냐.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동일한 거라고 느끼는 동일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관찰 대상인데 이 관찰 대상을 난주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상으로 계속 보니까 이게 느낌으로 느껴지면서 이게 떨어져서 보게끔 되니까 이게 그냥 대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게 나를 이제 대상으로 보게 되면 나가 계속 어떤 그 색깔이니 현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투명한 쪽으로 계속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달라진 거고, 재밌게 하려고, 저 어릴 때 100일 사진인가? 1살 때 사진이에요. 너무 귀엽죠? 어릴 때 나, 지금의 나, 변함없는 것 같이, 한결같은 나 같은 느낌. 바로 그 느낌이 주체감이죠. 주체감은 언제나 지금 나 같은 개인적인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주체감은 언제나 이제 있는 거예요. 있어. 근데 그 주체감이 나의 경험하고 물들 때는 갑자기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나밖에 안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다가 갑자기 주체감을 느끼면 어떤 때 주체감과 나하고 이렇게 분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주체감을 안 놓치려고 그 3분열 상태를 안 놓치려고 노력을 옛날에 좀 많이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그날도 어린이께서 가끔 또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자, 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자, 이 대상을 보세요. 그래요. 그럼 대상과 대상을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 대상은 내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뭐 자기의 무릎팍을 봐요. 그럼 이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갑자기 이게 대상으로 보면 이게 나가 투명한 느낌이 되거든요.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투명한 느낌으로 와. 이 투명한 느낌을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내용이 없고 건더기가 없는 게 느껴져요. 그냥 투명해. 그래서 투명함을 하다가 이쪽으로 따보면 이번엔 여기에 물든 이게 뭐라는 이거하고 이 투명함하고 이 경험이 물든 거랑 같이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훈련을 시키는데 딴 사람들은 다 이러는데 나 혼자 안 됐거든. 그러니까 막 화가 확 와더라고요. 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장난하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 빨개벗은 임금님 아시죠? 임금님이 지금 빨개 벗고 있는데, 세상에, 임금님 오늘 옷이 너무 멋있으신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임금님 내가 볼 때 완전 빨개 벗었는데 임금님 무슨 옷을 입었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화가 확 나가지고,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약간 거칠게 이렇게 반격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아는 거 빼고 이렇게 하세요. 이러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그 똑같은 게 일어났어요. 이 색깔을 볼 때, 이 색을 볼 때, 색은 공간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훈련도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와서 깨어있게 하면서. 여러분 색이 보이시죠? 색을 치우면 공간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은 어떤 게 보이세요? 색과 공간이 같이 보이시죠? 이러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투명한 주의가 이거를 딱 보니까 물든 주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투명한 주의 속에 이 물듦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 속에,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라 이 주체감 속에 이 경험한 나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노력이 필요 없이 너무나 갑자기 분명해졌어요. 그전엔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노력 없이 그냥 그게 그냥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은 그냥 사실은 이렇게 대상을 볼 때 이 주체감도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냥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자, 여러분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다는 건 주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항상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 현상이 훅 빠지고 이거는 가끔 나타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훅 노력 안 해도 그냥 주체감이 늘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그냥 갑자기 이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체는 개별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개별적인데 그거는 개별적이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 나 같은 느낌도 안 들어. 근데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그런 것은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됐던 게 뭐였냐면 아까처럼 제가 서울에 있거나 이럴 때는 이게 안 됐을 건데 늘 왜냐면 할 일이 많았으니까. 제가 오온을 추착하고 오온을 짐을 가진 게 명상센터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신도를 어떻게 모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마음 공부도 어떻게 해야지 하고 늘 마음에 복잡하게 내가 언제나 짐을 지고 달렸는데 그 짐이 이제 없으니까 마음이 저절로 있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마음이 할 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마음이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데다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체는 개별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걸 또 주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관조라고도 말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 바탕 위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상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연기된 현상이라는 것은 알아지고 바로 이게 지금 내가 이 현상이 있다는 건 이 주체로 인해서 이게 연기된 현상이라는 게 그냥 지금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넘어가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근데 되게 좀 재밌는 게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붓다의 사유와 통찰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중에 이제 칠식주 이처라는 말이 있어요. 칠식주 이처와 팔해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추착하고 있는 세계에서 해탈되는 건데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길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저 외부 세계가
외부 세계는 그냥 이거인 것 뿐인데 내가 욕망을 투사해서 이 옷은 이거는 어디 거야. 이거는 어디야? 앱손 거야. 그래, 앱손은 좋은 거야. 저거는 나쁜 거야. 이러면서 거기다가 이 외부 대상은 그건 아닌데 내가 거기다 임의를 붙이면서 이 욕망을 투사해서 이거는 그거라고 한 거고 그거를 계속 이제 추착을 했던 구조였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벗어나지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해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추구, 내적 추구, 내적에서도 그런 걸 계속 추구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자아에 대한 이제 통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통찰도 자아와 세계에 대한 통찰인 거고, 그거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런 걸 단계적으로 사유하고 숙고하시면서 그런 단계에서 차근차근 벗어나진 것이 어떻게 보면 붓다가 말한 칠식주 이처, 팔해탈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얻었냐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처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칠식주 이처라는 말이 있죠. 식이 거주하는 곳이 7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욕망을 투사해서 외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외부의 관심을 이제 끄면 욕망을 배제를 하면 욕망은 배제를 해도 저 외부 세계에 걸려지는 이런 대상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욕망 없이 관찰하는 그런 단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식처라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면서 그 제가 지금 경험했던 감정의 집이라고 할까? 감정이 일어나는 곳.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거나 싫어하는 마음, 편안한 마음, 그리고 뭐랄까. 우리가 사실은 행복한 마음을 언제나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쇼핑하는 것처럼 어릴 때 무슨 옷을 사면 행복할 거야. 행복을 계속 쇼핑하거든요. 그리고 기쁨을 쇼핑하려고 해요. 기쁜 거나, 그리고 마음의 안정함, 편안한 거를 우리는 언제나 쇼핑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추착 구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처착 구조가 마음이 그냥 이거는 빨간색이야, 기쁨이야, 슬픔이야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일어난 마음들이거든요. 이거 색깔 빼면. 근데 일어난 그 감정에다가 대상을 삼으면 옛날에는 여기에 내 마음이 이거를 이걸 잡고 이렇게 머물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어나는 구조라는 거 아니까 이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상에 이제 추착하는 구조가 아니니까 대상이 그 마음이 여기에 주할 곳이 없어지니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뭐냐면 기쁨에도 추착 안 하고 슬픔에도 아픔에도 이렇게 추착하면서 이거 안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가 뭐냐면 그래도 그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몸 속에. 그래서 이 몸이 자아의 거주처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식처는 이 몸이 자아의 거주처다라는 이 첫 번째 생각이지만 이 생각이 저는 첫 번째 식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를 대상을 삼아서 관찰하면 이제 내용물은 자꾸 빠지잖아요. 내용물은 빠지고 투명한 느낌만 남는데 그 느낌은 특정한 곳에 마치 없어요. 그래서 마치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아. 이 나는 뭐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전체주의 한 것처럼 이 나가 멀리 퍼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멀리 퍼져 있다는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 아는 마음이 바로 식이 또 거기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 식처가 마지막에는 뭐냐면 식이 있네? 이러는 거죠. 근데 뭐가 있다는 것은 없음을 전제로 한 있음이잖아. 그래서 있음이란 거 없음을 경험한 대비된 그 두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거주처가 그러니까 그 존재의 기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아가 거주하는 거주처인데 사실 그런 거주처는 사견이라는 거죠. 그런 거주처는 그냥 관념의 세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여기까지면 이제 통찰이 일어나는데 아직 더 큰 통찰이 일어나기를 그냥 지금 탐구하는 과정이고 그런 생각이 뭐랄까 그 거주처가 없고 마음은 연기된다는 거예요. 대상과 함께 연기된다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통찰이 좀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성제의 구조인데 여러분 저는 여기 올 때까지 사실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여러분들도 고통을 겪는 우리 도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반이죠. 친구고. 저는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고통을 어떤 만났던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알 수 없는 어떤 계단을 겪으면서 고통에 대한 자각이 되고 고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사실 그 고통은 나의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것이고 일어난 것은 사라지고 사라지는 그 도가 있는 것 뿐인데 그것을 나의 것이야, 나 것이야 하고 내가 취착하면서 그것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잘못된 길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찰을 통해서 저는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아, 바로 이게 고결한 기쁨의 길인 팔정도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 보여드렸나요? 이거, 깨달음을 위한 길. 붓다가 통찰한 게 뭐였냐면, 붓다도 저희랑 뭐 다를 바 없이 깨달으셨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감각적 욕망을 계속 추착하는 그 추구가 있었잖아요. 부처님도. 감각적 욕망을, 더 좋은 감각적 욕망을 느끼기 위해서 추착하는 구조로 갔다가, 그 다음에 그거가 유익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수행의 길로 들었었거든요. 그럼 수행하면서 어떤 그 완전한 길로 가려고 그 갈구하는, 거기도 이제 추구가 계속 있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처님한테 양쪽 추구를 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자각이 왔던 거예요. 이런 길 말고, 그러면서 그때 부처가 뭐 했냐면, 갑자기 이렇게 그 농경제 때 이런 갯복숭아 밑에 앉아서 어렸을 때 했던 그 경험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행복했던 경험들이. 그러면서, 혹시 이런 경험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아닐까 하면서 자기가 의심을 해요. 깨달음의 길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서 가도 되나?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갑자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맞아. 이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야 하면서 부처님이 확신을 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요즘에 함양에 와서 살면서 내가 이 길은 정말 고결한 기쁨의 길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고결한 기쁨의 길은 8겹의 길인데 8겹의 길이 바른 이해. 저 외부 대상이 아니라 나의 그 느낌이지, 나의 느낌의 세계지, 저 바깥에 있는 그 실제의 세계가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통찰, 그런 거를 통해서 여기서 밑에, 바로 여기 뭐가 있냐면, right livelihood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는 정명이라고 번역하고, 바른 생활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옛날에 번거롭고 번잡스럽게 사는 삶에서 번잡스럽지 않은 삶을 여기서 추구를 하면서 사람도 많이 좀 안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자연 속에서 늘 어떤 그 풍요로운 걸 경험하면서 이런 통찰들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길이 붓다가 말한 8겹의 길, 고결한 기쁨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길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걸 이제 막가라고 하는데 길이에요, 도.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외적 추구를 통해서 내적 추구로 갔다가 내적 추구를 통해서도 계속 추구심이 일어났는데 그 추구심은 이 구조, 주와 객의 이 구조를 몰라서 무지해서 일어나지는 그런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서 느껴진 자아는 허구성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런 탐구 중에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자선을 하고 뭘 찾으려고 그 의도를 갖고 하려고 했던 그 수고로운 짐을 진 그게 아니라 의도는 뭔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추구가 쉬워지면서 이런 통찰이 일어났는데 이런 탐구의 길에 대한 생각이 자각이 되면서 이런 탐구의 길을 먼저 간 많은 성인들에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이런 길을 걸어보니까 이 길은 이미 누군가 걸었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경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래된 옛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오래된 옛길이다. 그리고 이 길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추구를 하면서 이런 내적 추구를 하면서 이 길을 이제 약간 그 길에 가닥이 좀 난다고 할까? 그리고 저는 이 길에 서 있는 여정 중의 일부라는 거. 그 여정 중의 일부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났고 지금까지 추구가 누군가한테 조그만 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 조그만 지표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그 슬라이드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컨클루전이에요. As the river finds its way to the sea.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요.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이 개인성인 내가 비개인적인 어떤 그 주체를 발견했어요. 주체를 확인이 돼요.
근데 그게 나라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근데 그거가 되니까 이게 나한테 언제나 주의가 쏠려갖고 이거 위주로 살았던 그것이 이것도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그 경험에 물들었는데 경험에 물들지 않게끔 저절로 되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가끔씩 그리고 간성적으로 또 경험에 물든 나가 생겨나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꼭 나 같아요. 왜냐면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 이게 나 같거든. 근데 이게 나 같으려고 했는데 이게 나 같지가 않는 이런 경험도 가끔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좋았어요. 저 개인적인 이 나가 사실은 마지막에는 그 바다에 이르듯이 비개인적인 어떤 그 주체감을 발견하는 이 길을 통해서 제가 또 엄청나게 내적인 어떤 행복을 맛보고 감사를 맛보고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통해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경험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고요. 그런 시간이 백일학교 이제 졸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써 제 백일학교 그 졸업 발표는 이걸로 그냥 끝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